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 무형자산은 두 가지 단계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 단계, 두 번째는 개발 단계고요. 자, 연구 단계는 무조건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연구비라는 비용 처리로 한다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발 단계는 이제 자산 요건이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자산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했을 때는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즉 무형자산이죠. 자, 만약에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단계다, 그런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요거는 연구비와 같은 개념으로 비용 처리하는 그런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무형자산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 연구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중에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비용 처리한다라는 것이고, 자, 개발 단계 중에서도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를 같이 볼게요. 자, 8월 29일이고요.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고요. 자, 괄호가 중요합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분계 보시면 개발비라고 해서 차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정 과목 자체가 개발비, 그러면 비용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자,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서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비용으로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쭉 올라가면 무형자산에 속해 있는 개발비라는 거 보이시죠? 즉, 요거는 이제 이름은 B라고 되어 있지만 무형자산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투자자산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면 그거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투자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이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자, 1번 취득부터 보면은, 자, 9월 10일 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장기 투자 목적,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어떤 목적이냐가 가장 포인트다라는 것이고, 자, 분계는 어렵지 않아요. 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분계고요. 자, 두 번째 9월 21일 볼게요. 유민개발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억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1천만 원, 나머지는 약속금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자, 또한 당일 취득세와 등록세 1천만 원. 자, 요거는 우리 어떻게 처리해요? 자,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한다? 가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자,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9월 21일이고요.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투자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일단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자, 현금 1천만 원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속어음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3억 원에 구입하고 1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자, 2억 9천이죠. 2억 9천은 자, 대변에 우리가 약속어음을 교부했으니까 그러면 지급어음이네 라고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거래로 인한 그러한 어음 발행이 아니고 상거래 이외의 그러한 활동으로 인한 어음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되겠죠. 우리의 채무기 때문에. 자, 거래처는 자, 유민개발입니다. 자, 근데 유민개발이 지금 없죠. 지금 문제에 자, 거래처 등록하라라고 끝에 보시면 괄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바로바로 거래처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자, 거래처 코드 번호에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00000을 5번 치시고 자, 거래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자, 주식회사 유민개발. 자,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 등록 팝업창이 뜨죠. 자, 거래처 코드는 문제에 제시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1004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등록 번호도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처를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나오죠. 자, 등록번호 108 23 20560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예요? 나머지 2억 9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납부했대요. 자, 당좌 수표,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뭘로 처리한다?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자, 얼마예요? 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일단 대변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변의 요 합계 보시면 지금 차액이 마이너스 3억 1,000만 원 뜨죠. 그러면 요거 전부 다 우리가 뭘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다 라고 해서 이 취득세 등록세 요 1,000만 원까지 포함한 전액을 취득 원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처분 볼게요. 10월 20일이고요. 주식회사 종로에 3억 6천만 원의 투자 부동산을 4억 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것부터. 자, 10월 20일 날 일단은 우리 투자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게 되겠고, 자, 이거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자, 3억 6천만 원. 이었죠. 자, 요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뭘로 받았냐면, 자, 약속 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약속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 이외의 거래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채권 채무 중에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겠죠. 주식회사 종로. 자, 걸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기로 했어요? 4억 원 받기로 했죠. 그러면 차변에 4억 원이 오고 그러면 지금 차액이 4천만 원이 뜨는데 이게 대변에 지금 4천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대변에 4천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대변은 비용과 수익 중에 어떤 자리다? 수익 자리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즉 투자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을 검색을 해 보시면 자,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기간 내에 우리가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하고, 자,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 이 계정 과목을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이고요.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48페이지고요. 자, 1번 자산 수중 이익을 보시면 일단 요거 뜻 자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산을 증여를 받은 거예요. 증여를 받아서 이익이 났다라는 것을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고, 자, 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받았어요. 즉 기부받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기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금액으로 우리가 그 자산을 인식을 하는지 자, 분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월 23일 날 보시면 당사의 최대 주주로부터
공장 용도로 사용될 토지를 기증받았다. 자, 기증받았다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게 자산 수중 이익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자, 요게 우리가 그냥 다 전에 그냥 우리 돈 안 내고 기증받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750만 원은 일단 우리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공정가액은 1억 원이래요. 자, 이런 경우에 토지에 우리가 그 가액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8월 23일 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거는 일단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이죠. 그러면 대변에 일단 자,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입력하고요. 자, 금액이 문제라는 거죠. 자,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된다? 해당하는 수중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즉 시가로 자산 수중 이익은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가액 얼마라고 했어요? 1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자산 수중 이익으로 일단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 나간 것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현금 얼마 나갔어요? 현금이 7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나간 것도 해당하는 요 토지에 우리 취득하면서 취득 부대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을 인식할 때 이 해당하는 750만 원, 즉 취득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1억 750만 원이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채무가 있었을 때, 즉 우리가 빚을 진 게 있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탕감받았다, 즉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수익 중에 수익입니다. 자, 8월 28일 보시면 당사가 거래처 고려전자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80만 원을 면제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부채죠. 부채를 면제받았다.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분개를 해보면 8월 28일 날 일단 채무 면제 이익 마찬가지로 수익이기 때문에 대변이죠, 일단.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 얼마예요? 80만 원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채가 차변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없어지게 되고요. 요거는 자, 거래처가 걸려 있어야 되겠죠. 자, 거래처 고려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채무 면제 이익은 어렵지 않은 그러한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월 29일 분개도 잠깐 보면 자, 거래처인 유진상사의 미지급금 2,500만 원 중 자, 2,3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대변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일단 미지급금이라는 요 전체 금액, 즉 2,500만 원이 차변에 없어지게 되겠고, 대변에는 우리가 갚은 거는 당좌예금으로 나갔고, 그 다음 나머지 200만 원만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직원들에 대하여 노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을 우리는 급여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생산직이냐, 즉 공장에서 발생한 거냐, 또는 우리 본사 또는 영업직, 즉 관리직에서 발생한 거냐에 따라서 500번대 또는 800번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급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일 때 여러분들 통장에 200만 원이 전체로 통으로 찍히진 않죠? 자, 숫자가 뭐 100 얼마로 이렇게 찍혀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천징수 당한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나 또는 4대 보험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고, 그런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7월 25일이고요.
자, 아래의 급여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표가 나와 있어요. 표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 관리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관리직은 몇백 번대, 500번대, 생산직은 800번대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보시면 급여 총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그러한 총액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급여라는 비용으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 총액에 급여라고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비용의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원천징수세액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갖고 있다가, 즉 요만큼 금액을 덜 주어서 갖고 있다가 그거를 다음 달에 그대로 납부를 하는 예수금, 즉 부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예수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서.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마지막 보시면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다. 요거는 뭐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즉 원천징수된 세액 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했다. 그래서 실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분개를 해볼게요. 자, 7월 25일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급여 총액이 뭐라고 했냐면, 자, 요 급여 총액 있죠?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요게 이제 급여라는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이다. 그러면 자, F2번을 눌러서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을 할 건데,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코드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자, 500번대 급여는 우리 관리직에 대한 게 아니고 생산직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생산직 관리직이 있는데 관리직부터 할게요. 관리직은 800번대다. 자,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예요? 600만 원. 그리고 자, 생산직에 해당하는 것도 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해야겠죠. 자, 코드 번호 몇 번? 503번. 네, 그래서 자, 생산직 급여 700만 원 차변에 입력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전체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원천징수세액을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수금의 합계 얼마예요? 소득세 130만 원 더하기 지방소득세 10만 원 더하기 건강보험 70만 원, 요 세 가지 합계 더하면 금액이 2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213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 지금 차액이라고 뜬 거 있죠? 요게 바로 어떤 금액이에요? 지급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죠. 즉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러면 대변에 우리 뭘로 지급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 예금 금액 차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8월 10일 날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금을 갖고 있었어요. 즉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요거를 우리 그 직원들 대신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다가 대신 낼게요 라고 갖고 있는 게 예수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정말로 다음 달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월 10일 분계, 요 두 번째 분계가 해당하는 납부일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위 7월분에 해당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자, 사업주분 포함.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건강보험료는, 즉 4대 보험은 종업원 부담분이 있고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 부담분, 즉 우리가 이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예수를 한 금액은 누구 부담분이에요? 종업원 부담분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이 낼 거를 우리가 대신 내준다는 개념에서 예수금이라는 것이고, 회사가 또 따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4대 보험.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업주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사 부담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회사 부담분은 우리 회사의 비용이에요. 즉 예수금 이런 거 개념이 아니고 따로 별도로 우리 회사의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이
자, 분개를 해보면 일단 위에 7월 25일 날 여기서 우리가 예수금 했던 거를 이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8월 10일 날 예수금이 이제 차변에서 감소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금을 지급한 거니까 예수금 얼마였어요? 213만 원이었죠. 213만 원이 차변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건강보험료는 지금 사업주분 포함해서 자, 283만 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283만 원이래요. 그래서 요 사업주분이 지금 별도의 문제로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 차액을 우리가 구하면 그 나머지가 사업주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대변에 현금이 감소했다라는 분개부터 먼저 할게요. 자, 얼마를 냈다? 전부 다 합해서 283만 원을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차액이 70만 원 차변에 생깁니다. 그러면 자, 차변의 금액을 자,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요거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셔서 자, 7월 25일 분개 바로 위에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 자, 여기서 회사 부담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복리, 후생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3번에 이렇게 계정 과목 나와 있는 거는 누구 부담이다? 회사 부담 4대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료는 복리, 후생비로 비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복리, 후생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요. 자, 요게 지금 어느 것이 제조 즉 우리 관리직에 대한 거고 또는 생산직에 대한 것인지 요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지금 일단 차액이 70만 원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건강보험 요 표에서 지금 관리직 생산직 해서 7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 금액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반반씩 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관리직 자, 즉 관리직은 800번대죠. 800번대는 30만 원이죠. 그러면 자, 복리, 후생비 중에서 800번대는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자, 나머지 생산직에 대한 거는 500번대죠. 500번대 나머지 4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분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절하지 않게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서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다 친절하게 금액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월 10일 날 자, 국민연금을 이번에는 납부를 했어요. 자,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 요 분계를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 금액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다? 합계액 중에서 직원부담분, 회사부담분 지금 반반씩 부담을 했죠. 그래서 총 얼마를 냈다? 50만 원을 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오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원부담분은 무조건 4대 보험,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 부담분은 무조건 어떤 계정 과목 쓴다? 예수금 계정 과목 쓴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직원 부담분은 무조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회사 부담분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국민연금은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 했어요? 자, 전 페이지에 3번 보시면 회사부담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회사부담분은 지금 자, 요 10만 원, 15만 원 해서 25만 원이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세금과 공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또 코드 번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요거를 기획실은 8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천징수까지 볼게요. 원천징수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원천징수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세금을 미리 갖고 있다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다라는 것이고, 1번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금은 우리 방금 봤던 그러한, 급여에서의 예수금 뿐만 아니고, 자, 11월 10일 보시면,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 200만 원으로 자,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에 나머지만 현금 지급하였다. 즉, 우리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원천 징수 세액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교육 훈련비라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 급여 지급하는 거랑 뭐만 다르냐? 이 교육 훈련비냐 또는 급여냐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0일 보면 생산 라인에 필요한 외국 기술 서적의 번역을 의뢰한 프리랜서에게 이제 번역비를 지급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인건비를 지급한 거죠. 자, 이것도 100만 원인데 원천징수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1월 20일 날, 자, 똑같아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생산 라인에 필요한 그러한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00번대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고 여러분들 비용은 무조건 총액을 적는 거죠. 총액 100만 원. 100만 원의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전부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천 징수를 했다.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얼마다? 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33,000원이에요. 33,000원. 그리고 나머지만 대변으로 자,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자, 현금 해서 나머지 금액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21일 보시면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징수도 나오죠. 우리도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지급을 할 때 자, 원천 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차이냐? 요 계정 과목 차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 요 계정 과목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2번 선납세금 보시면 자,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을 수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예요. 지금 받는 자 입장이죠. 자, 원천 징수 금액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선납세금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급하는 입장이었다면 선납세금은 우리가 자, 돈을 이제 비용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래서 11월 18일 보시면 자, 당사 정기 예금에 대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자,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입금되었다. 즉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자 수익을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확히 반대 분계가 되겠죠. 자, 11월 18일 보시면 일단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 요거는 자, 우리가 비용을 전액으로 인식했듯이 수익도 마찬가지로 전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전체 이자 금액 얼마예요? 자, 원천징수세액 14,000원 제외한 나머지가 86,000원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더한 금액이 전체 수익이 되겠죠. 자, 14,000원 더하기 86,000원 더하면 10만 원이 전체 이자 수익이 되겠고, 자, 차변에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을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입장이었으면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자, 원천징수세액을 처리합니다. 자, 금액은 14,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만 자, 뭘로 받았다? 자,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